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고 겨우 3시간을 자고 출근했는데 단 5분 늦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받을 인센티브 350만 원을 잃었습니다. 공장의 에이스 엔지니어였던 제가 회사 규정이라는 명목 아래 철저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일막절망의 시작, 부당한 인센티브 박탈. 2025년 11월 18일 오전 9시. 저는 공장장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공장장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박철수 공장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실적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실적의 70%가 제가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그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장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오늘 출근 시간이 몇 시였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일한 것을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미 뭔가 준비된 각본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의 출입 기록은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제가 9시 5분에 찍힌 것을 이미 확인했을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9시 5분입니다. 공장장님. 공장장이 비로소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회사 출근 시간은 9시야. 자네, 5분 늦었어. 이건 명백한 회사 규정 위반이지. 저는 참았던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 공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비 가동률 98%, 불량률 0.3%,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고 그 덕분에 우리 공장은 본사로부터 최우수 공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어제 새벽 3시까지 2호 라인 설비 점검을 마쳤습니다. 유압 펌프 교체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요. 그래서 오늘 조금. 공장장이 제 말을 잘라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규정은 규정이야. 김 엔지니어, 자네 올해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하겠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에도 공장을 지켰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47번의 야근, 89일의 특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비상호출, 새벽 2시에 울리는 비상벨 소리에 잠옷 차림으로 공장에 달려갔던 날들,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공장을 지켰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단 5분의 지각으로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장장님, 350만 원의 인센티브를 5분 지각으로 전액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장장이 서류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근태불량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자네가 규정을 어긴 거야. 나도 어쩔 수 없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만이 제가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지만 이곳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큰 불이익이 올 것 같았습니다. 공장장이 다시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보게. 오늘 1호 라인 점검 보고서는 오후 6시까지 제출하고.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공장 복도로 나오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익숙했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지켜온 이 공장이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50만 원. 그 돈이면 어머니 병원비 150만 원을 낼 수 있었고 밀린 관리비 80만 원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동료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였고 이 공장에서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공장장한테 불려갔다며? 무슨 일이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350만 원은 제 월급 670만 원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일한 거 다들 알아. 2호 라인 설비 문제 해결한 것도 너잖아.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규정이래. 어쩔 수 없어. 5분 늦은 건 사실이니까. 수진이가 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너 없었으면 그 설비 일주일은 더 걸렸을 거야. 공장장은 그것도 모르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규정으로 저를 짓밟는다면 저도 규정으로 맞서겠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부당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공장장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회사 규정으로 말입니다. 이막 에이스 엔지니어의 헌신. 하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년 5월, 저는 이 공장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입사 3년차 엔지니어였습니다. 공장에는 총 4개의 생산 라인이 있었고, 저는 그중 가장 중요한 1호 라인과 2호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라인의 하루 생산량은 약 15,000개. 우리 공장 전체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핵심 라인이었습니다. 5월 어느 월요일 아침 8시. 저는 언제나처럼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기계들이 가동되기 전에 모든 설비를 점검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유압 수치 확인, 온도 센서 점검, 컨베이어 벨트 상태 확인,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에 붙은 생산 실적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생산량 목표 대비 112% 달성, 불량률 0.28%, 업계 평균 불량률이 1.5%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동료 수진이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또 일찍 왔네? 너 집에서 자긴 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자지. 어제는 5시간이나 잤어. 수진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시간이 많은 거야? 보통 사람은 7시간은 자야 한다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설비가 사람처럼 7시간씩 쉬어주면 나도 그러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반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설비를 점검하고 퇴근 후에는 다음 날 작업 계획을 세우고 주말에는 예방 정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생산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들이 일제히 돌아가는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1호 라인 온도 섭씨 185도, 정상. 2호 라인 압력 15.2바, 정상. 컨베이어 속도 분당 25m, 정상.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공장장이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현장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공장장이 생산 실적표를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목표 초과 달성이군. 역시 우리 공장이 최고야. 저는 우리 공장이라는 말에 살짝 씁쓸했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과는 현장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포상은 항상 관리자들의 몫이었으니까요. 공장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이오라인 증설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 저는 준비해둔 보고서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모두 발주했고 작업 일정도 수립했습니다.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본사에서 다음 달까지 생산량을 15% 올리라고 했거든. 자네가 잘해줘야 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15% 증산. 그 말은 곧 더 많은 야근과 더 적은 휴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었고 저는 이 일을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2시 갑자기 2호 라인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즉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유압 펌프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 15바에서 9바까지 떨어진 상태. 이대로 가면 라인 전체가 멈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설비 앞으로 다가가 유압 펌프를 점검했습니다. 오일 누유가 발견됐습니다. 펌프 연결부의 게스킷이 노후화되어 오일이 새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라인을 멈추면 최소 2시간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은 곧 약 1200개의 제품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비상용 유압 호스를 연결해서 임시로 압력을 유지하고 퇴근 후에 본격적인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30분 동안 작업한 끝에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생산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물티슈를 건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손 다친 거 아니야? 저는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행히 라인 안 멈췄잖아.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너 없으면 이 공장 못 돌아간다는 거 다들 알아.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없으면 못 돌아간다는 것은 곧 제가 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오후 6시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2호 라인 유압 펌프를 제대로 수리해야 했으니까요.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밤 10시 유압 펌프 교체 작업을 마쳤습니다. 게스킷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오일을 보충하고 압력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을 나서니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으로 젖은 제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내일 아침 라인이 문제없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30분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나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6시간의 수면 시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때의 저는 생각했습니다. 산막 갑질의 시작. 그렇게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2호 라인 증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제 업무량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라인 관리에 더해 새로운 설비 설치와 시운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6월 10일 증설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설비의 전기 배선 작업을 감독하고 있는데 공장장이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잠깐 사무실로 올라오게.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장장이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생산 목표 조정 공문이었습니다. 다음 분기 생산량을 현재보다 25% 증가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해. 우리 공장이 달성하지 못하면 공장장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 저는 서류를 읽으며 침묵했습니다. 25% 증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설비 용량은 한계가 있었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공장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더 열심히 해줘야 해. 야근과 주말 근무가 필요할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장장님, 현재도 설비 가동률이 95%입니다. 더 올리려면 예방 정비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고장 위험이 커집니다. 공장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자네가 잘 관리해서 고장 안 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비는 기계입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한계가 있고 적절한 휴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공장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분기 목표는 달성해야 해. 자네가 이 공장의 에이스 아닌가. 회사가 자네한테 기대하는 게 많다고. 에이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부담이었고 인정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근무 시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평일에는 밤 11시, 12시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절반은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제가 쉰 날은 단 이틀이었습니다. 6월 23일 토요일, 저는 오전 9시부터 공장에 나와 1호 라인 예방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설비를 분해하고 청소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라인이 정상 가동되려면 오늘 안에 끝내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미안한데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혼자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 공장에서 작업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 줄래?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원아. 혼자 갈게. 너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일이 가족보다 우선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회사의 부품이 되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다시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멈추면 더 늦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작업을 마치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검진 잘 받았어. 이상 없대. 걱정 마.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딸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본사에서 생산 동료 공문이 일주일에 2~3번씩 내려왔습니다. 공장장은 그 압박을 고스란히 저에게 전가했습니다. 7월 15일, 공장장이 또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공장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이번 주 생산량이 목표에 못 미친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공장장님, 3호 라인 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져서 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장장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더 빨리 처리했어야지. 2호 라인 가동률을 더 올려서라도 목표를 맞춰야 한다고. 저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2호 라인은 이미 최대 용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올리면 설비 과부하로. 공장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결과가 중요한 거야. 자네가 이 공장의 에이스라며? 그럼 에이스답게 해결책을 찾아내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이스라는 호칭은 인정이 아니라 착취의 명분이었다는 것을. 잘하니까 더 많이 시키고 해내니까 더 많이 요구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야윈 볼, 힘없는 눈빛.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3년 전 입사 사진 속의 밝고 희망찬 표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제 전부였고, 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했고, 무엇보다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7월도, 8월도, 9월도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한개까지 일했고, 공장장은 매일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의 말은 없었고, 격려도 없었습니다. 오직 실적과 목표와 압박만이 있었습니다. 10월 말쯤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속되는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심각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보이네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휴식, 그게 가능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11월 17일,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까지 설비 점검을 하고 3시간을 자고 출근한 날, 단 5분 늦었다는 이유로 1년치 인센티브를 잃은 그날, 사막 무능한 선임의 등장. 11월 중순, 제가 인센티브를 박탈당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공장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박민준 29세, 공장장의 아들이었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아침 9시, 전체 조회 시간에 공장장이 발표했습니다. 공장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장에 새로운 선임 엔지니어가 합류하게 되었네. 박민준 선임이야. 모두 잘 협조해주게. 공장장 옆에 선 젊은 남자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깔끔한 새 작업복, 흠 하나 없는 안전화, 아직 때 묻지 않은 안전모,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임 엔지니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현장 경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공장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공장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민준이가 현장 경험이 좀 부족하네. 자네가 잘 가르쳐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임님의 이전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공장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2년 정도 일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박민준 선임을 데리고 현장을 돌았습니다. 1호 라인부터 4호 라인까지 각 설비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1호 라인 컨트롤 패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버튼은 압력 조절 시스템입니다. 정상 범위는 14에서 16바 사이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립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실제 설비 점검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2호 라인 유압 시스템을 점검하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압력이 15.3바입니다. 정상 범위죠. 만약 13바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라인을 멈추고 점검해야 합니다. 박민준이 메모를 하는 척했지만 제대로 받아 적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선임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압력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가동하면 설비 전체가 고장 날 수 있어요. 박민준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다니까요. 제가 선임인데
이 정도는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저는 1호 라인에서 예방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2호 라인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설비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2호 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는 박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경고음이 울려요? 박민준이 떠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압력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는 즉시 컨트롤 패널을 확인했습니다. 압력이 11바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수치였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임님, 제가 분명히 13바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박민준이 변명했습니다. 아니, 제가 조정하려고 한 건데 갑자기. 저는 더 이상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췄습니다. 다행히 설비에 큰 손상은 없었지만 30분간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 30분 동안 저는 혼자서 설비를 점검하고 압력을 복구했습니다. 박민준은 옆에서 멀뚱히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서 저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임님, 설비 조작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박민준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원 씨, 저도 엔지니어예요. 이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엔지니어라면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선임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그는 공장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공장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오늘 2호 라인 사고 보고서 받았네. 민준이가 실수를 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압력 조정 중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공장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선임이 실수했다는 걸 보고서에 쓰면 어떡해? 그냥 설비 점검 중 일시 정지로 처리하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장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님, 사실대로 보고하는 게. 공장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회사 생활 좀 하게. 모든 걸 사실대로만 보고하면 어떻게 조직이 굴러가나. 이번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회사 생활이라는 건가요?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박민준의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11월 14일 3호 라인 온도 설정을 잘못해서 제품 200개가 불량 처리됐습니다. 11월 15일 컨베이어 속도를 잘못 조정해서 라인이 15분간 멈췄습니다. 11월 16일 안전 점검을 빼먹어서 안전관리자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사소한 실수로 처리됐고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조금만 실수해도 즉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5분 지각, 보고서 제출 지연, 설비 점검 기록 누락, 모든 것이 기록되고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동료 수진이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선임은 매일 실수해도 아무 말 안 하면서 너한테만 왜 이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장장 아들이잖아. 뭐 어쩌겠어. 수진이가 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제가 인센티브를 박탈당한 그날이 왔습니다. 오막 대규모 불량 사태와 전략적 대응. 11월 18일, 인센티브 박탈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출근했습니다. 350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기계적으로 1호 라인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2호 라인 담당 작업자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작업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 2호 라인 제품들 좀 봐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저는 급히 2호 라인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는 제품들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품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색상도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불량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했습니다. 온도 섭씨 195도, 정상 범위는 섭씨 180도에서 190도 사이였습니다. 15도나 높았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온도 설정을 바꿨어요? 작업자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퇴근 전에 박민준 선임이 조정했어요. 생산 속도를 높이려고 온도를 올렸다고 했어요. 저는 컨트롤 패널을 확인했습니다. 설정 변경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5시 40분, 박민준, 온도를 섭씨 180도에서 195도로 변경. 저는 급히 온도를 정상 범위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생산된 제품이 모두 불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생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6시부터 11월 18일 오전 9시까지 총 15시간 동안 생산된 제품 수 약 4,800개. 제 손이 떨렸습니다. 4,800개가 모두 불량이라면 손실액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급히 창고로 가서 밤사이 생산된 제품들을 검사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를 뽑아서 검사했습니다. 10개 모두 불량이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4,800개 전부가 불량품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공장장, 박민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주요 엔지니어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공장장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루 생산량이 전부 불량이라고?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 2호 라인 온도가 섭씨 180도에서 195도로 변경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 불량 처리됐습니다. 공장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가 바꿨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박민준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경험상 공장장이 그걸 인정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설정 변경 기록에 박민준 선임의 아이디가 남아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장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민준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공장장님, 저는 그냥 생산 효율을 높이려고. 공장장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공장장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공장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자네는 왜 이런 설정 변경을 사전에 막지 않았나? 자네가 2호 라인 책임자 아닌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장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 이후의 변경 사항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장장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 퇴근 전에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책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닌가?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명백히 박민준의 잘못인데 왜 제게 책임을 떠넘기는 걸까요? 공장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해. 김 엔지니어, 자네가 오늘 밤까지 불량품을 전수 검사하고 재작업 가능한 것과 폐기해야 할 것을 분류하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야근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장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긴급 상황이야.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게.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 5분 지각으로 350만 원을 잃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저도 이제 회사 규정을 지키겠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야근이 어렵습니다. 공장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사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야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야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장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공장장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지금이 그런 말할 때인가? 이건 긴급 상황이라고.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도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근무 시간 5분 초과로 인센티브를 박탈당했습니다. 회사가 규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저도 규정을 지키겠습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이 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공장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회사 규정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정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6시에 퇴근하겠습니다. 공장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불량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설정을 변경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엔지니어분들께 요청하시든지요. 저는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일하겠습니다. 공장장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이러면 자네 평가에 영향이 갈 줄 알아야 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어제 이미 인센티브를 잃었는데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두려움, 눈치, 기대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공장장은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야근을 지시했고 저는 제 업무만 처리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저는 가방을 들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공장장의 분노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아, 정말 괜찮아? 공장장이 엄청 화났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 회사 규정 지킨 것뿐이야.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 저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이력서를 꺼내봤습니다. 어쩌면 이직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육막 사장의 개입과 진실 폭로.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날 정시 퇴근을 한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공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본사 차량 3대가 서 있었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양복 입은 사람들이 공장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급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원아, 큰일 났어. 사장님이 직접 오셨대. 어제 불량건 때문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태훈 사장. 본사에서 전국 7개 공장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사장과 본사 임원 2명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공장장과 박민준이 초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2호 라인에서 발생한 불량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4,800개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었고 손실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건 우리 공장 역사상 최악의 사고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장이 공장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 공장장, 사고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장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설비 온도 설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가 설정을 변경했습니까? 공장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공장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사장이 서류를 펼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이미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5시 40분 박민준 선임의 계정으로 온도가 섭씨 180도에서 195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생산 효율을 높이려고. 사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생산 효율. 온도를 15도나 올리면 제품 품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십니까? 박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 선임, 입사 전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타 공장에서 2년. 사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인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경력은 없습니다. 공과대학 졸업 후 바로 우리 공장에 선임 엔지니어로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도 아니고 선임으로 말이죠.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다들 박민준이 경력을 속였다는 사실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이 공장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공장장, 설명해 보십시오. 경력도 없는 신입을 어떻게 선임 엔지니어로 채용했습니까? 공장장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장님, 제가,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장장님의 아드님이시죠? 제가 듣기로는 면접도 없이 특채로 입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장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공장장님은 김지원 엔지니어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물으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장장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김 엔지니어가 2호 라인 책임자라서. 사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의 근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6시 퇴근. 온도 설정은 그 이후인 오후 5시 40분에 변경되었습니다. 퇴근한 직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저는 사장의 말에 놀랐습니다. 본사에서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 엔지니어, 어제 야근 요청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일어서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저 회사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11월 17일, 저는 5분 지각으로 인해 연간 인센티브 350만 원을 박탈당했습니다. 공장장님께서는 회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분 지각으로 인센티브 전액을 삭감했다고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규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야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공장장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공장장, 김 엔지니어가 11월 17일 이전 3개월간 야근과 특근을 몇 회나 했는지 아십니까? 공장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총 73일간 야근, 주말 특근 11회, 평균 퇴근 시간 밤 10시. 이 엔지니어가 그렇게 일했는데 단 한 번의 5분 지각으로 인센티브 전액을 삭감한 겁니까? 공장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선임은 입사 후 2주간 설비 사고를 4건이나 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에 대한 보고가 본사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공장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소한 실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장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사소한 실수. 4건의 설비 사고를 사소하다고. 그리고 그 결과가 1억 2천만 원의 손실입니까?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이 심호흡을 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공장장, 당신은 공정한 인사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특혜로 채용하고 그의 실수를 은폐했으며 성실한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횡령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공장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사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박 공장장, 당신을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박민준 선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박민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합니다. 저는.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당신은 경력을 위조해서 입사했고 업무 능력도 없이 자리만 차지했으며 결정적으로 회사에 1억 2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해고 사유입니다. 공장장과 박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장이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의 인센티브는 즉시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당신의 업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지난 3년간 설비 가동률 98%, 불량률 0.3%, 이는 전국 7개 공장 중 1위 실적입니다. 당신 같은 인재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잘못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노력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3년간의 부당함이, 지난 며칠간의 억울함이 정말 해결된 걸까요? 수진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끝은 제가 정당한 자리를 찾았을 때일 것입니다. 그날 오후 공장장과 박민주는 짐을 싸서 공장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7막 새로운 시작, 정의의 승리. 2026년 3월 어느 봄, 그날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공장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저는 정식으로 공장장으로 임명됐습니다. 32세, 입사 3년 8개월 만에 승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번 분기 생산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산량 목표 대비 108% 달성, 불량률 0.25%,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치, 직원 평균 야근 시간 주당 3시간,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제가 공장장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근무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주말 특근은 철저히 자율 선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실력 있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마당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설비 앞을 지켰을 그들이 이제는 여유 있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수진이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생산관리팀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커피 한잔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말해.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회사에서는 직급 호칭을 써야죠. 공장장님이 만든 규정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든 새로운 규정 중 하나였습니다. 공사를 구분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수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지원아, 아니 공장장님, 정말 대단해요. 4개월 만에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 엄마가 살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살게요. 이제 저 돈 많이 벌잖아요. 공장장이 되면서 제 연봉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박탈당했던 인센티브 350만 원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 병원비 걱정 없이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원래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체 엔지니어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지치고 힘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실적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휴가 사용을 더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각자 필요한 때 쉴 수 있도록 교대 근무 체계를 개선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 대접, 그것이 이렇게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공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창가에 서서 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1호 라인부터 4호 라인까지 모든 설비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희생해야만 돌아가는 공장이 아니라 시스템과 협력으로 돌아가는 공장. 그때 수진이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혹시 들었어? 박철수 전 공장장 소식.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재취업이 안 된대. 업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어디서도 안 받아준대. 아들인 박민준도 마찬가지고. 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안쓰러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안쓰럽진 않아. 그들이 잘못한 건 분명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원이 너는 착해. 나 같으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정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보다 먼저 퇴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장장이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직원들도 눈치 보며 남게 되니까요.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공장에 입사했을 때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여러 번 꺾이고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노력이 인정받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제가 만들어가는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7시에 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리고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세상을 이제 제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정의는 더디게 오지만 결국 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